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필립의 창조기원 읽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창조에 대한 남다른 과학 상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오히려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안다고 하니 창조 기원에 대해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나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양쪽의 차이를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급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배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둘째는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셋째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카오스 재단에서 제공한 기원, 영어로 The Origin 강연 내용에서 주로 인용했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카오스는 KAOS, Knowledge Awakening on Stage 약어로서 과학 지식 나눔을 모토로 2014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카오스 재단에서 매년 봄, 가을에 공개하는 강연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어느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때 아브라함의 본 별의 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동규 형제님 몇 개 정도 아브라함이 봤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었는데 보통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의 수는 남반구, 북반구를 합쳐서 약 6,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고작 6,000개의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의 수는 대략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입니다.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고, 태양 주위를 도는 수성, 금성, 지구 같은 것을 행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구를 도는 달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로켓에 실어서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 것을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태양의 주위를 수십 년에서 수천 년에 한 번꼴로 도는 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우리가 이를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밤하늘에 별들이 가끔 떨어지는 별똥별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혜성이 지나가면서 흘린 작은 물체를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 지역을 통과할 때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에 수많은 별들이 폭죽을 터뜨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 오듯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이 영상을 보여주며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말세의 징조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혜성 등의 천체가 남겨오는 잔해가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유성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별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무리를 은하수라고 부르는데 태양 같은 별이 2천억 개 모여서 우리 은하를 구성합니다. 1920년대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별을 관측하다가 안드레오드라는 지구에서 260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을 관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이 아니고 태양 같은 별을 4천억 개 거느린 또 하나의 은하계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또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의 수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나중에 휴식 시간에 우리 신영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주물리학자들은 고양이 방울만한 고온 고압의 물체가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을 해서 현재 우주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빅뱅설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허블의 법칙입니다. 안드로메다가 4천억 개의 별을 거느린 또 다른 은하인 것을 발견한 허블이 은하와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먼 은하는 가까이에 있는 은하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 도플러 효과인 적색 편의를 이용해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 적색 편의는 전문 용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차가 빠르게 지나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도플러 효과는 불자동차가 가까이 오면은 진동수가 빨라져서 급격히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적어져서 또 급속히 소리가 작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허블은 약 10년간의 관측 끝에 먼 우주로부터 오는 빛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로서 빅뱅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는 1964년에 미국의 전파 전문학자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 영어로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민영재께서는 손자들을 위해서 영어로 이걸 외셔야 됩니다.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우리말로는 우주 배경 복사.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영어라서 우주 얘기 기원 나올 때 자주 나오는 말로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별이나 은하 등에 관련이 없는 전자파가 우주 모든 방향으로부터 균일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는 우주 물리학자들이 1946년부터 꾸준히 가설로 언급하던 것의 실체를 이 두 천문학자들이 발견하였고 이 공로로 1978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초기의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서 빠져나온 빛이 전자파로 된 것으로
빅뱅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주 개경 복사와 허블의 법칙,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일정하게 3대 1로 존재한다는 사실로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을 했으며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이론을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비한 것은 빅뱅 시 우주 공간도 함께 생겨서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대폭발을 했다면 마치 수리탄이 여기서 이렇게 터져갖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내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빅뱅 할 때 고양이 방울만한 고온 겁의 물질이 대폭발을 할 때 공간도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빅뱅 시에 시간, 공간, 물질이 같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엔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의 공통점은 질량이 있으며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분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플라스틱이나 섬유는 고분자 무기물질이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고분자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은 오직 생명체에서만 생성됩니다. 또한 고분자는 작은 분자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2개 이상의 비금속 원자가 화학결합에 의해 일정한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 현재 약 9천만 종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만간 1억 종류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화학 책의 안쪽에 보면은 원소 주기율표가 있는데 이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의 종류는 100여 종류입니다. 이 100여 종류의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합하여져서 1억 개에 가까운 물질의 종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빅뱅 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면서 함께 섞여 있던 빛은 전자파가 되어서 빅뱅의 주요 근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고 소립자들은 핵 합성 결과로 수소, 헬륨 등 아주 가벼운 원소의 원자 핵이 형성되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부터 점차 냉각된 우주에 전자와 원자 핵과의 결합으로 원자들과의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었으며 원자를 다시 쪼개면 소립자가 됩니다. 현재 물리학이 밝혀낸 물질의 최소 단위는 소립자까지입니다. 소립자, 그 다음에 원자핵, 전자가 원자 구성하고 이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고분자가 돼서 되는 현상입니다. 분자, 원자 및 소립자 등을 다루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 이동규 형제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맞춰봅니다. 이게 뉴질랜드 $100짜리 지폐인데 누구의 사진입니까? 루터퍼드, 뉴질랜드 최초의 노벨 화학상 수상한 루터퍼드. 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중국 아니에요?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러더포드가 발견한 그 원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원자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 원자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리학계에서는 러더포드를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러덕버드는 캔터버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의 그 연구소로 가서 연구 활동하는 동안 그의 여러 제자들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미국 주도하에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태양, 달 및 별들을 신으로 숭배했듯이 현대의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신비세계에 빠져 철학적인 영역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하고 또 수소가 있는 반면에 반수소가 존재합니다. 모든 물질에는 산소가 있으면 반산소,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물질과 반대인 반물질로 구성된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파장인 동시에 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파장이며 입자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물리학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논란거리입니다. 이 이론은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남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남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구나. 근데 우리 신형제가 다시 그 사람한테 너 여자냐? 그랬더니 또 이번엔 네,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체 검사를 했더니 또 여자예요. 그랬더니 저하고 신형제가 얼마나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언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자다, 아니다, 남자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혼재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며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처음에는 이중성으로 나중에는 상보성이라는 용어로 공식화시켰습니다. 상보성은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그러한 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존재와 비존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와 비존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아리송한 말장난 같습니다. 상보성은 정과 반이 공존하며 실험을 하면 대립물 가운데 하나만 옳습니다. 여담으로 분자와 원자와의 관계를 비유로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가 가난한 성도처럼 혼자 있을 때에는 원소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지만 다른 원자와 결합하면 전혀 다른 물질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물이 되듯이 원자 하나와 같은 가정 셋이 모이면 생명수가 되고 여기에 탄소 같은 가정들이 합해지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됩니다. 또한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에 중성자 하나, 즉 혼자 나오시는 우리 이동규 형제 같은 분이 추가되면은 이중수소가 되고 이 이중수소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수소차의 원료가 됩니다. 이 이중수소에 또 혼자 나오시는 중성자에 해당하는 한 분이 또 추가되면 삼중수소가 됩니다. 이 이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은 수소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원자 융합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보네포의 명언을 다시 음미해 봅니다. 보네포는 참된 기독교 공동체가 되려면 나와 다른 이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참된 공동체는 형성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기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체는 유전과 증식을 해야 합니다. 저는 편도선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조그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편도선이 부어오릅니다. 제 딸도 편도선으로 고생을 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일찌감치 편도선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도 또한 편도선으로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몇 달 전에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편도선에 대한 문제가 유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손자가 있으니 저는 증식을 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생물은 대사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해서 우리가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한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생물은 외부 환경 변화를 감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는 유전자가 바뀌어서 세대를 거치면서 변해가는 능력, 즉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다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다 갖춘 제일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대략 작은 사람은 30조에서 큰 사람은 60조 개가량의 세포가 있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세포 하나로 완전한 생명체로 일생을 살아가는 세균, 즉 박테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 특징 중에 하나인 진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진화론 하면 우리가 다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1858년에 찰스 다윈과 윌리스가 공동으로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다윈은 생물의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윈은 영국 해군의 비그로로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항하여 브라질을 거쳐 남아메리카를 돌아 칠레 그리고 에콰도르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에 5주간을 머물렀으며 뉴질랜드와 호주를 거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5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항해 중 여러 생물들을 관찰하였으며 종들의 닮은 점, 즉 상동성을 근간으로 1837년에 계통수를 작성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윈은 이 계통수를 구성한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아마 따뜻한 연못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DNA 등 유전자가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가설로 발표했습니다. 다윈이 위대한 것은 그의 가설이 지금은 과거로 대부분 입증이 되어 정설이 되었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에까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858년 오늘날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로부터 편지와 한 통의 에세이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서 제자 웰리스는 스승인 다윈에게 늘 논문을 읽어보시고 내용이 타당하면
잡지에 좀 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논문이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다윈은 큰 충격에 받아 몸져 누웠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 둘이 은원에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윈을 찾아왔습니다. 다윈에게 하는 말이, 왜 진작 그걸 정리해서 발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꾸물거렸느냐. 그래서 이 둘 친구가 제자 웰리스에게 연락을 해갖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다윈이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자네하고 같이 이 논문을 발표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1저자를 다윈으로 하고 자네를 제2저자로 해서 발표하는 게 어떻겠는가 했더니 제자인 웰리스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이것을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다윈은 자기가 못하고 친구를 시켜서 대신 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청문회 때 듣는 내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윈은 자신이 연구한 진화론을 20년이 넘도록 발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윈은 서둘러서 이듬해 그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모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으로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이 종의 기원, 즉 진화론은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기독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근현대 교회사를 통해 진화론의 도전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강의가 미스터 하버 바이블 스터디 공동체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니 우리 민영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는 변이, 유전, 생존 경쟁, 차등 번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변이, 유전, 생존 경쟁, 차등 번식. 어떠한 개체에게 일어난 변이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집단적으로 많은 개체들의 유전자에 변이가 고착화되면 진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어떤 이유로 해서 돌연 변이가 됐건 어떤 이유가 돼서 환경의 변화가 됐건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에 변이가 생기면은 그 변이가 아까 그 편도선이 유전되듯이 자손에게 유전이 되고 그 유전된 그 정보가 열성 우성에서 우성으로 살아남아서 그것이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집단에 그것이 고착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전체 그 진화까지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유전이 되고 자손에게 유전이 되고 또 그 유전된 것이 공동체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에서의 그 어떤 그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 동성동본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으로 다 갖고 있는 리보핵산 복합체인 RNA의 염기 서열을 비교해서 지금은 아주 정교한 계통수를 새로이 작성했습니다. 그 다윈이 작성한 계통수는 가설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추정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정교하게. 근데 이 계통수에 밑둥치에 세 개의 그 기본 종류가 있는데 고균, 가장 오래된 교균과 세균, 그리고 진핵생물, 세포에는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는데 이걸 진핵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출현해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명체의 최초의 모체는 심해 열수구에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37억 년 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억 년 이후는 암석에서 이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생명체를 루카라고 부릅니다. 루카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첫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작은 분류 단계를 종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종별로 태웠다. 이럴 때 그 종입니다. 이 비슷한 종끼리 모여서 속이라고 하고 또 비슷한 속끼리 모여서 과라고 부릅니다. 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호모는 사람 속이며 사피엔스는 현 인류의 종입니다. 사람 속에 속하는 여러 종의 그 옛 인류는 다 멸종을 했고 가장 최근까지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속하는 우리들과 비슷한 호모 사피엔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재 호모 사피엔스와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종은 무엇이냐? 그것은 침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팬지는 사람과에 속하는데 사람과 600만 년 전에 분화된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조사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배우자의 부모나 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침팬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팬지의 경우는 14가지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 번 본 것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뭐 운동 경기,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그때 장면을 이렇게 쭉 복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천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뭐 천재일 수도 있지만 침팬지에 아주 가까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범인을 잡는 수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정밀기계보다 오히려 더 범인들을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2009년에 미국, 독일 등 23개 기관에서 67명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침팬지를 조사한 발표 내용은 침팬지에 있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수는 사람과 비슷하게 35개로 갖고 있으며 이 중 사람과 오직 1.23%의 염기서열, 즉 3천만 개의 유전 정보만 달랐습니다. 30억 개에 달하는 유전 정보 중에 3천만 개만 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우에도 0.12% 정도가 평균 다르다고 하는데 이는 300만 개가 우리가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른 겁니다. 또 사람과 쥐와의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12%가 유전 정보가 달랐는데 만약에 쥐가 똑같이 30억 개의 유전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면 쥐는 훨씬 작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비율을 따졌을 때는 3억 개의 유전 정보가 사람과 쥐 사이에 다른 그런 비율입니다. 이 수치는 사람과 침팬지가 유전학적으로 아주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DNA 분석 기술은 친자를 확인하거나 범죄 수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요즘 그 페이스북에 Father's Day를 맞이하여 부식 뿌리면 아버지의 그 조상을 찾아준다. 그 조상, 아버지의 조상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사이언스지는 2015년 최고 혁신 기술로 크리스토퍼 유전자 과위를 뽑았습니다. 크리스토퍼 유전자 과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서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RNA 기반의 인공 제한 효소입니다. 크리스토퍼 유전자 과위는 유전자 변이로 생기는 유전병이나 에이즈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989년 노벨 화학상은 RNA의 촉매적 성질 발견으로 올트먼과 체크 교수에게 공동 수여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이 또 혹시 그 노벨상을 수상할지 몰라서 제가 이 수상문의 일부를 미리 좀 참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노벨상을 수상하면은 수상한 추천 그 서를 읽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전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박테리아,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과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적적으로 생각됩니다. 생물학적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 가지의 다른 화학 반응들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생명의 단위체에서 모두에게 각각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 정보는 DNA의 유전 암호에서 RNA로 그리고 마침내 단백질로 전달되며 이어서 단백질은 여러 작용을 가는 세포와 기관을 만듭니다. DNA가 유전 정보가 있으면 RNA가 옆에 붙어서 복제를 해서 이것을 단백질에 그 정보를 전환해서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면서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가 비둘기와 다르게 보이고 산토끼가 고슴도치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분자적 관점의 이유입니다. 기니까 이제 중략을 하고 울트먼 교수와 체크 교수의 발견은 화학교과서와 생물교과서의 서론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와 새로운 생화학 연구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상문입니다. RNA에 촉매 성질이 있다는 발견은 또한 수십억 년 전에 지구상에서 시작된 생물학적 과정과 방식에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이게 중요해서 다시 읽습니다. RNA에 촉매 성질이 있다는 발견은 또한 수십억 년 전에 지구상에서 시작된 생물학적 과정과 방식에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저희들은 이제 잘 못 알아듣는 말이죠. 연구자들은 무엇이 최초의 생물 분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제 루카라고 그랬는데 루카에서 고균, 세균, 진핵 세포 이렇게 우리가 나눴었죠. 이거의 최초의 그 생물 분자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닭과 계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 김재지 형제님은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올트먼과 체크 교수는 이제 그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RNA 분자일 것입니다. 이 분자는 생명기원 분자가 필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암호도 될 수 있고 동시에 효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유전 암호도 될 수 있고 동시에 효소도 될 수 있다. RNA 분자가. 교수님들은 RNA가 살아있는 세포에서 형질 유전뿐만 아니라
바이오 촉매 역할을 하는 분자라는 예기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촉매 역할을 하는 분자라는 예기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은 생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와 상충되어 처음에는 과학 공동체 회의론에 봉착했습니다. 기존 이론과 완전히 다른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수님들의 개인적 결단과 실험 기술이 이 모든 저항을 극복해냈고 이제 미래의 기초 및 응용 화학 연구에 새롭고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평신도로 이루어진 가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 비슷합니다. 우리 평신도 우리 공동체 개인들은 개인적 결단과 또 모든 저항을 극복해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지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는 노벨 화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수여하시는 노벨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베르틸 안데르손. 이 노벨상 수상 추천문을 읽으면서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으시겠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과학적 사실인 진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이란 진화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최초 생명체 실체인 루카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공통 RNA의 염기 서열 분석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 개체의 돌연 변이를 포함하여 변이가 생겨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변이된 유전자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 형질이 집단적으로 고착화되어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주는 고양이 박물만한 고온과합의 물질로부터 빅뱅 후 급팽창을 하여 현재의 우주가 형성되었으며 생명체는 원시 바닥속 고온의 열수구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루카로부터 진화해서 현재의 생명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천주교 교황청과 성공회에서도 우주와 생명체의 진화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거나 전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최소한 알고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가택에 구류한 카톨릭 교황청의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